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어제 중국의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49.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판단의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6개월 만에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는 1일 미국의 8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1.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앞서 시장은 8월 제조업 PMI가 5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월 PMI는 52.7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위 지수 중에서 신규 주문은 51.7을 기록해 2년 중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건설 지출이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일 7월 미국의 건설 지출이 전월보다 0.7% 증가한 1조 83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시장이 전망한 0.6%를 상회한 결과입니다. 국제유가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급락했습니다. 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3.79달러 급락한 45.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산 브렌트유 역시 전날보다 배럴당 4.59달러, 8.5% 급락한 49.5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자, 중국의 경기 우려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세계 증시 일제히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중국의 8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PMI 같은 경우 49.7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이 경기 판단 기준선인 50은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한국의 여러 지표들도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수출도 하락했지만 수입은 더 하락하면서 불황형 흑자가 계속이 되고 있었고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9개월째 0%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더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전반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전일 글로벌 마감 상황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까지 일제히 3% 가깝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 부진했던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국제유가가 크게 빠지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지수를 더 끌어내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영국은요, 전일 대비 3% 하락했고요. 독일과 프랑스 각각 2.4%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유럽 증시 역시 부진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며칠 엄청난 기세로 상승하던 유가도요, 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 마감 상황 보시죠. 이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7.7% 급락하면서 4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올랐던 이 8%대 상승폭을 거의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브렌트유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보다 브렌트유 배럴당 8.5% 급락하면서 50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브렌트유 역시 전일 상승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급등락하는 유가는 지금 현재 세계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대비 1.2% 하락하면서 3,16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해 증시는요, 장중 한때 강하게 밀리면서 3,000선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도쿄 증시 낙폭은 더 컸습니다. 일본 증시 어제 3.8% 급락하면서 18,100선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역시 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됐다는 소식이 이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이 엔화 가치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일본 시장의 투자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역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간으로 갈수록 이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1.4% 하락하면서 1914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자, 2% 하락하면서 672포인트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매도폭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요. 이 기관이 14거래일 만에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에는 중국 우려감에 더해서 우리나라 경기 우려감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수출 동향이 부진했던 것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춤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9월 첫 출발부터 강한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시장 대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와 전망 경제학 교수에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7%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물가 상승률이 9개월 연속으로 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감까지 좀 짙어질 것 같은데요. 어제 발표된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개월째 0%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디플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로는 0.7% 상승했고,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8% 이후에 9개월 연속으로 0%대를 지금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농산물하고 석유류 쪽을 제외한 그 근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한 2.1% 정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연속으로 한 2%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OECD 기준에 의한 근원 물가 역시 그 1년 전에 비해서 2.5% 정도 상승을 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 하락 요인이 크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은 무려 16%, 경유로 한 20.1%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축산물 가격은 상승, 그리고 공산품 가격은 하락,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하락하는, 하락 또는 0에서 별 변화가 없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현재 낮은 물가 상승률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주로 국제 유가 하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이 조금 주춤하면서 지금 0%대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은 가운데 이 한국의 8월 수출과 무역 수지도 좀 부진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 8월 수출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수출보다 수입은 더 크게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또다시 무역 수지가 불황형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사실 한국 경제는 이 수출의 의존도가 꽤 높은 만큼 수출이 크게 감소하다 보니까 또 한국 경제 자체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8월의 수출입 동향까지도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내수로 지탱하는 그런 경제는 전혀 아니고, 앞으로 사실 그렇게까지 변화해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텐데, 하여튼 수출 주도적인 그런 경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수출을 통해서 좀 빠르게 성장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글로벌 경기 침체에 또 좀 맥을 못 추는 또 그런 이 구조적인 또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세계 전반적인 그런 뭐 유가 하락이라든가 또는 중국 경기의 어떤 둔화세가 계속 가속화된다든가 그렇다 보니까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이 교역 물량의 어떤 뭐 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올해 들어서 전혀 수출의 부진을 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역에서 1조 달러 달성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지경이고요. 하여튼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은 8월 달에 수출 같은 경우에는 393억 2,500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4.7%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월 수출액 증감률로서는 이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직전인 2009년 8월에 20.9% 이후로 최악의 증감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입 역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또 18% 이상이나 감소를 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역 수지가 43개월째 연속적으로 흑자이긴 한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소위 불황형 흑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출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글로벌 경기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수출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쉽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경제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 수출 부진은 조금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상인데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 수출 증대 노력에도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지표가 부진했던 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제 중국의 8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인 49.7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 경기 판단 기준 선인 50을 또 6개월 만에 밑돌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에 어제 상해 종합 증시도 좀 약세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우려감 다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 PMI 수치가 시장 전망하고 맞아 떨어져 49.7을 기록을 했고요. 전달에는 50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 이제 50 이하로 내려앉았습니다. 비제조업 분야 PMI는 한 53.4 정도로 50보다 높은 수준인데, 지난 5월 이후로는 가장 지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결국은 중국 경제가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경기가 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그런 의미고, 올해 7% 성장률 달성이 더욱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약세했던 전날에는 상당폭으로 또 하락을 했던, 또 전주엔 또 한편으로 또 크게 또 상승을 했던 이런 굉장히 불확실성과 이 어떤 변동폭이 큰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중국 경기 둔화는 기정사실이고 이 둔화의 어떤 폭과 속도가 문제가 될 텐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이런 어떤 증시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중국 정부가 지난달에도 기준금리하고 지급준 비율도 낮췄고요. 무엇보다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위안화 가치 절하를 무려 사흘간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 경기 둔화는 이미 국면이고 속도의 문제인데,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가 좀 그런 속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완급 조절 기능은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7% 중국 성장률 7% 달성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중국 정부로서는 경기 둔화세 방어 그리고 7% 공언했던 7% 달성을 위해서 하여튼 연말까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 경제 올해 7% 성장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중국 경기 둔화는 기정사실이고 이제 관건은 둔화되는 속도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중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요즘 들어서 꽤 상당히 경기 부양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 지표 같은 경우 보면은 시장 역시도 그렇고요. 힘을 아주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중국 정부는 지난주에 또 증시가 하도 폭락하니까 이 말씀하신 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단행하는 강경책을 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또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란 것도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국 정부 추가 부양 조치가 더 나올 수 있을지,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가 더 궁금합니다. 예, 물론 뭐 얼마든지 추가 부양 조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부양 조치가 효과가 별로 없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부양 조치 없었으면 한 2% 떨어질 것이 뭐 1% 부양 조치 때문에 1% 떨어진 결과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겉보기로는 뭐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 방어 효과가 뭐 단기적으로는 있긴 있는 것이죠. 그러나 2% 떨어질 것을 뭐 거꾸로 1% 그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부양 조치는 있기가 어렵고, 또 그런 걸 너무 또 자주 사용해도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 8월 25일에 기준금리 낮추면서 지난해 그 11월 이후 뭐 5번째 금리 인하인데, 거기에다가 지난 8월에 위안화 전환하는 다소 극단적인 조치까지 뭐 취하긴 했으나, 제조업 경기가 뭐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살아나지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한 6.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6년도는 한 6.4%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 연말까지 한 1년에 3분의 1 기간이 남아 있는데, 뭐 얼마든지 추가 부양 조치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지금 그 방식에는 기준금리, 그리고 지급준비율, 또는 이 재할인율, 또는 뭐 환율 다시 또 뭐 손대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은,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는 또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정부의 정책이 그래도 부양 조치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이 방어 효과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라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추가 부양 조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기를 해주셨고요. 이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같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시장이 덜 흔들리게 할 수는 있지만 상승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정책이 많이 나와도 추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유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최근 이 WTI와 브렌트유 같은 경우 지난 월요일까지는 좀 급등을 하더니 어제는 또 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오펙과 미국의 셰일가스 업계가 원유 시장을 차지하려는 이 세력 싸움을 벌이면서 서로 생산량을 또 늘려왔기 때문에 유가가 꽤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는 오펙이 생산량을 또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면서 유가 바닥론 같은 경우도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요즘 유가 등락이 심해서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유가는 지금 사실 원유에 대한 수요는 뭐 감소했고 현재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뭐 기정사실이고, 거기서 큰 변함이 없고요. 거기에 또 유가 하락을 또 부채질하는 또 요인 중에 하나가 수요는 지금 줄어드는데 오히려 공급은 늘어나는, 무엇보다도 기존 산유국하고 미국의 셰일가스 간의 어떤 경쟁 때문에 전 세계적인 어떤 공급량 자체가 굉장히 넘쳐나는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가가 사실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지금 이 원유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는 크게 어떤 우리가 뭐 향후 어떤 예상에 대해서 뭐 변화될 것은 없는데, 이 공급 부분에서는 아주 최근에 좀 여러 가지 특이한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1일에 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WTI 10월물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무려 8.8%나 상승을 해가지고 거의 $50 육박해서
$49.20까지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건 지난 7월 그 중순 이후 그 최고치이기도 하고, 또 지난 24일 뭐 가장 저점이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29%나 무려 오른 그런 가격입니다. 또 사흘간 상승률이 한 27%나 달해서, 이 사흘간 상승률로는 벌써 한 20년 전이죠. 1990년 그 8월에, 한 25년 전이죠. 이 8월에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그때 사례 이후로는 뭐 그 최대폭이 되겠습니다. 뭐 브렌트유가 뭐 이 WTI보다 약간 뭐 비싸기는 하지만 역시 유사한 추세를 보여서 8% 이상 상승해가지고 한 $50 이상, 그래서 54.5달러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두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유가가 결국에 상승 모멘텀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 측면에서 기존 산유국하고 미국 셰일가스 간의 원유 시장에서 굉장히 서로 간에 이른바 치킨 게임으로까지 불리던 그런 경쟁적인 쟁탈전이 있었었는데, 오페크가 다른 오페크 국가들과의 어떤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공급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유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 기타 또 미국에서도 원유 생산량이 감소를 했고요.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만나서 또 유가 안정 협의를 했다라는 이런 발표들을 했고, 또 캐네디안 오일센즈라는 회사가 또 어떤 화재 문제로 합성 원유 오일센즈 프로젝트를 또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하여튼 그간에 굉장히 강했던 원유 가격 하락세가 멈췄을 뿐만 아니라 크게 반전돼서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하여튼 소비자 입장에서야 원유 가격 낮아가지고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낮기를 바라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원유 가격이 너무 낮은 것이 경제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가 같은 경우 워낙에 가격을 뒤흔드는 요인이 많다 보니 변동성이 아직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의 7월의 경상 수지가 10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41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역대 최장기간 흑자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기 지표에 대해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빈기병 교수님과 함께 경제 이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걱정이 좀 되시죠. 자, 일단 걱정하는 마음들을 제가 전일도 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 9월을 괴롭힐 수 있는 9월 중순까지 시장의 발목을 잡고 괴롭힐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어찌되었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물론 없겠지만 그것은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시장을 괴롭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여전히 시장을 괴롭히는 요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자꾸 중국으로 몰고 가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을 쭉 살펴보면서요, 제가 느낀 딱 하나의 방향성입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이요. 중국은 지금 괜찮아요.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둔하지, 경제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든 글로벌 사태의 원인을 마치 중국인 양 몰고 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분명하게 여기는 돈이 지배하는 곳이고요. 자본시장입니다. 돈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장이죠. 많이 올라오면 어김없이 조정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또 이 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이요, 최근에 공매도라든가 이런 투기 세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어제 중국이 많이 빠질 것을 예상했으나 이 공매도를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공매도 물량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더 이상 사는 게 좀 두려워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후장에서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중국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선상이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이걸 이제 여기서 못해요. 그럼 돈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어느 쪽을 건드리기 시작하냐? 미국 언론 쪽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중국은 괜찮은데 이 모든 글로벌 경기의 원인 탓, 즉 경제 패권을 차지하고 가려는 중국의 잘못된 이런 판단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죠. 자, 이게 자본주의 국가들이 뭔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죠? 선진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런 식으로 중국 몰아가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들은 괜찮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하느냐? 그들은 결국은 지금 밑으로 배팅했던 시스템에서 수익을 거두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금리 인상, 즉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글로벌 경제를 경제를 불안 요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을 뒤로 넘기고 중국이 뭔가 크게 잘못해서 지금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뭔가 확연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잘못된 부분은요, 반드시 또 바로 잡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자,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밑으로 빠지면요, 이 부분은 또다시 금리 인상세를 뒤로 늦추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건 안 하건 어차피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어디까지는 9월 중순까지는. 그런데 자, 금리 인상을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불확실성은 지속이 돼요. 근데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금리 인상을 확 해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해도요, 그 이후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들고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또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늦춰졌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존재를 합니다. 어차피 일어났잖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 요인을 만들고, 즉 골이 생겨야 그들이 먹을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그냥 돈의 방향성 부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 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돈 지랄입니다.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투기 세력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이 많은 쪽에서 방향성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이 중국의 잘못인 양 몰아가고 있다는 것. 중국은 지금 어찌됐든 전승절이라는 축제기간과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축제기간이죠. 그들의 축제기간에 글로벌 선진국가들이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위는 참 웃긴 작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외신은 오늘 안 읽고 가겠습니다. 읽어봤자 이 사람들 이상한 얘기,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논리를 지금 내 머릿속에 저장하게 되면 그것이 잔상처럼 떠올라서요, 계속 불안감만 가중됩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넘기고 차라리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사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KBT 해외 진출 스타트업이 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근데요, 뽑아온 기사부터 보고 갈게요. 자, 시진핑의 바로 전승절 외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전승절 외교로 리더십 다진다. 시진핑, 카자 등 4국 정상회담과 연쇄회담, 1대1로 구축 협력 논의 이어 오늘 박 대통령 푸틴과도 회담. 자, 요 얘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1대1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아 새로운 실크로드에 대한 얘기고, 이 부분들은 새로운 산업 쪽에
분명하게 두각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신실크로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이 1대1로는요 대규모 SO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종목은 우원개발입니다. 우원개발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우원개발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결국은 들어 올립니다. 결국은 들어 올릴 수밖에. 즉 SO 산업 쪽에서 이 회사의 역량 이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 우원개발은요 항만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간 산업 구축하는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1대1로의 수혜가 될 수 있고 인도의 SO 산업 쪽 SO 기간 산업 투자에 대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우원산업이 많이 빠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질문이 왔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그 낙폭을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폭을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시장은요 미래성장성입니다. 다른 종목 갈 때 이 종목 안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셨죠. 그런데 다른 종목이 지금 못 갈 때 이 종목 확 갑니다. 왜? 미래성장성이니까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때 단기적인 흐름을 자꾸 보고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투자하고 계시면 그것은 절대 손해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원개발 제가 몇 번이나 강조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좋으니까 무조건 들고 가시라는 종목 상담도 몇 번이나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1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 1대1로가 되면요 남북 중러를 잇는 바로 푸틴 대통령과 오늘 만나게 되죠. 남북 중러를 잇는 가스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 협력의 구도를 하나의 신실크로드 중국이 중심이 되는 신실크로드를 또 한 번 그들이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아시아 쪽으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견제하고 있는 것들이 견제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미국이고 유럽이란 얘기죠. 예.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온라인몰 안착시켜 중국 짝퉁 화장품 맞고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 KBT 신뢰 높여간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 대한 얘기예요. 최근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침해를 받기 시작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로컬 브랜드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KBT 산업에 빨간불이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구 인력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기술력으로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가장 큰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KBT 쪽에서 뭘 중국 제품의 바로 불신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가 유해물질로서 오히려 그들을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해물질, 화장품 자체가 유해물질 아닙니까? 그죠? 예. 화장 자꾸 하면 화장 독이 올라옵니다. 그죠? 화장품 자체가 유해물질인데, 그런데 이거 뭐 유해물질 분석 서비스를 한다. 예, 천연 화장품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들이 지금 이렇게, 대규모 방어를 나서고 있는 것은 그들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중국 화장품 산업의 특히 로컬 브랜드 산업의 어떤 성장성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KBT 산업이 어느 정도 정체기를 제가 겪고 있다는 얘기까지 드렸었죠. 지금 여러 분야에서 보면 이런 KBT 산업 쪽에서의 기술력이 높지 않은 영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스크팩도요. 나노 마스크팩만 지금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대한민국의 마스크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냥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 쪽은 반드시 또 침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스타트업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들 로컬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그들이 투자, 자금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직까지는 중국 산업에 침해가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LG 파격 할인 TV 시장 불황 뚫는다. 자, 이 기사 나옵니다. 삼성 UHD TV
보상 판매 4달까지 LG OLED TV 최대 400만 원 인하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전 세계 TV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전년비 2% 가까이 감소됐습니다. 경기 불안이죠. 그러니까 이 TV 판매량을 이제 파격적으로 인하를 해서 가격 인하를 해서 어떤 불황을 뚫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북미 지역 SUHD TV 판매가 최대 47% 공격적 인하를 한다. 북미 OLED TV 판매가 $2,500 선까지 할인한다. 자, 미국에서 TV 사와야 됩니까? 예, 북미에서. 그런데 국내에 할인한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만 할인 정책을 핀다는 얘기인데, 자, 어찌되었건 그들이 판로를 뚫기 위해서 최악의 불황을 벗어나내는 돌파 승부수다. 결국은 이것은 가격 인하로 하는 돌파 승부수. 좋지는 못합니다. 그죠? 결국은 가격 인하라는 것은 결국은 수익성 구조의 악화를 가져오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OLED TV 증설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자꾸 늦춰진 이유도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경기 불안이죠. 그러니까 OLED TV를 빨리 가고는 싶으나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못 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아날로그 감성을 살린 원형 베젤 갤럭시 기어 S2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LG 워치 어베인도요, 150만원대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어 S2, 자, 여기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어 S2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셔야 됩니다. 자, 근거리 무선 통신 NFC 지원을 한다는 내용하고, 타이젠 기반 웨어러블 플랫폼, 자, 웨어러블 플랫폼, 타이젠 기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체 OS죠. 그죠? 삼성과 안드로이드가 개발한 자체 OS, 타이젠 기반 웨어러블 플랫폼을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NFC 시장, 이것의 성장성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웨어러블 쪽에서도 타이젠 기반의 성장성을 의미를 합니다. 타이젠, 새로운 OS 체제입니다. 특히, 지금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구글의 안드로이드인가 애플의 iOS의 틈새 시장이죠. 바로 이런 작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입힐 수 있는 타이젠 OS를 지금 삼성이 무엇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이제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십시오. 타이젠 쪽에 수혜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근거리 무선 통신 수혜주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NFC 시장 지금 삼성과 관계 맺고 있는 회사 있어요. 그죠? 뭐 말씀드릴게요. 파트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투자 제안을 좀 말씀드리고 저는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자 중국은 호호입니다. 하오하오 좋다는 얘기죠. 그죠? 당사자 중국은 좋은데 글로벌 경제를 마치 중국을 몰아나가는 것은 이상기후 현상이다. 이상징후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이상징후, 구간적으로 비정상적인 구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길게 보면 정상적인 구간으로 다시 빠르게 회귀할 수밖에 없는 쪽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쉽게 팔고 거의 지수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전일파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일 말씀드렸죠. 지수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 된다. 그런데 지수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글로벌 경제의 불안은 지금 어찌되었건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에 있습니다. 안동 9월 5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안동 청소년 수련관 1층으로 가는데요. 2015년도 하반기 투자 전략을 공개를 합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 1577-7451번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와주십시오. 제가 하반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이제 에스넷이나 코컴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즉, 펀드멘탈의 훼손 없이 떨어진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바로 수익이 50% 가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이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예,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일단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국내 시장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 경기 우려감에 이 세계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3% 안팎으로 빠졌고 우리 시장도 어제 장중에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어제 시장 전체적인 리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시장 먼저 우리 시장 내 먼저 글로벌 시장 내 영향을 주기 전에 우리 시장 내 먼저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 상해 증시 우리 시장 진행되는 중간에 이제 상해 증시 동시에 같이 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해 증시 어떤 그 흔들린 부분,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 그에 대한 가장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스탠스가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소식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그 경제 지표, 제조 PMI 지수가 다소간쯤 시장 내 그리고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리고 50포인트에 못 미친 49.7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얘기 들려오면서 점차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재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다. 다만 이제 그 우리 시장 내에 좀 돌아보게 되면 그래도 국제 유가의 급등 부분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들이 화학이나 정유 업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정유 화학 업종이 다소간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 이 부분 뭐 전체적인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외국인들의 수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수급 그동안 상당 부분 우리 시장 내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 상당 부분 우려감을 많이 만들어내는 자아내는 그런 어떤 그 기폭제 역할을 했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점차 지난 주말을 고비로 해서 지난 주말부터 다소간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요. 어제 월요일 시장도 그렇고 점차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 오늘 다소간 조금 좀 걱정은 좀 됩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2%가 넘는 급락 장세를 연출했다라는 것. 이 부분들이 다시금 외국인들의 그나마 만회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혹시나 좀 찬물을 껴는 또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 우려감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대외 악재 두 가지 대외 악재죠.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감에 이제 그 미국발 어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임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시점 부분들. 9월 16일, 17일 지금 미국의 FOMC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 시청자분 다들 이미 주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외발 악재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장세 속에서 변동성 상황이 대외적인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의해서 크게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은 뭐 미국발 영향보다는 중국발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아무래도 오늘 시장 역시 잠시 후 10시 30분에 개장이 되는 중국 증시의 어떤 그 움직임에 모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전체적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어제 특징 업종 종목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최근에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 국제 유가가 이제 그 WTI 기준으로 7.7%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만은 어제 시장 내 저는 어쨌든 그 최근에 이제 그 한 3일 정도 동안 국제 유가가 25% 가까운 그런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정유주의 주가 그리고 화학주의 주가가 선방하고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 약간의 좀 다소간
간에 좀 반전도 나타날 수 있겠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화학주의 하락 부분이 혹시나 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통합 삼성물산이 어제부로 출범이 되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제일모직의 주가 다소간 좀 반대편에 있는 반대급부로서 한 4%가 넘는 하락세 나타나서 17만 원에 마감했다라는 것 역시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단기 낙폭 과대주들 이제는 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 이제는 그 하락폭을 일정 부분 이미 만회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시장의 조건이 바뀌어야 될 텐데 그 조건이 바뀌는 부분은 결국은 외국인의 수급에서 찾아보자라는 말씀으로 대신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접근은 이제는 좀 자제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유가 급등으로 정유화학주가 좋았는데요. 유가가 간밤에 다시 급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섹터 변동성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수그러졌던 것이 어제장의 특징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글로벌 시장 부진의 다시금 수급 우려감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단기 낙폭 과대주 이제는 추가 매수는 조금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세계 시장이 일제히 파란불을 켠 게 이제 마치 좀 데자뷰 같이 며칠 전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는데요. 이 중국발 리스크가 재현될 거라는 불안감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중국발 리스크에는 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좋을지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현재 시장 내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중국발 리스크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가능할 것이며 그리고 현 상황에서 이 부분의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가 지금 현재 모든 투자자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그 중국 관련된 뉴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중국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정부의 증시 개입 관련된 그 스탠스가 변화됐다라는 거. 과거에는 그동안은 이제 그 증시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증시 부양을 위해서 각종 금융 정책, 지준율의 인하랄지 아니면 이제 기준금리의 인하랄지 그리고 증시 안정기금의 투입이랄지 전반적인 이제 그 증시 안정을 위해서 꽤 해왔었다라고 얘기를 해본다라면 어제 이제 그 스탠스가 변화됐다라는 부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죠. 중국 이제는 그 증시 관련된 어떤 그 통제 기능을 조금은 더 강화하겠다라는 증시 부양에서 과거 증시 부양에서 이제는 증시 통제로 그들의 스탠스를 이제 선회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들 어제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한 가지라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국 이제 중국 세계 경기에서 소비는 미국이라고 소비를 대표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조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G2 결국은 공장과 소비 이게 이제 맞물려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될 텐데 어제 중국의 이제 제조 PMI 지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되겠죠. 제조를 위해서 그들의 이제 원자재를 사거나 중간재를 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향후를 내다보는 그런 지수들 지표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식들 결국은 제조업이 그다지 원활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중국 제조업의 전체적인 어떤 중국 경기의 둔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해석이 나타났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의 급락이 지난밤에 나타났었고요. 이 부분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소비랄지 전반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타나야 될 텐데 일단은 이 부분 조금 좀 중국의 중추절하고요 국경절 연휴 전후가
까지는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중국 전승절 참석을 위해서 오늘 이제 출국한다라는 그런 얘기 이미 뭐 소식으로 전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전승절 행사 뭐 끝나고 나서야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이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지금 이제 중국 관련돼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중국 이제 그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사이에 중국 관광객들의 우리나라로의 유입 부분 그리고 중국 내 소비 활성화 이와 관련된 중국 내에서 뭐 육아 관련 용품들도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내 뭐 화장품도 있을 것 같고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생각, 관심 일시적으로 좀 늘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도렐리는 이제 끝났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낙폭과대주에 대한 추격 매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부분. 오히려 수익을 보셨다라면 낙폭과대주를 통한 수익을 보셨다라면 수익을 이제 그 현실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중국의 준추절 같은 연휴 전후로 정부 대응들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낙폭 과대주 그리고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9월 시장이 이렇게 출발하자마자 급락했는데요. 이 9월에는 중국 말고도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도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감이 짙은 9월 시장의 핵심 변수는 무엇인지 짚어주시고 이제 앞서서 또 이제 오늘 대처해야 할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중국 9월 시장의 핵심 변수는 가장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외국인의 수급이다. 전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 다소간 좀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오늘 시장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의 급락. 여기서 외국인의 수급이 만약에라도 좀 개선되거나 조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이 부분 자체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 갭 하락 출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루입니다. 이 갭 하락이 과연 추가 하락이 아닌 양봉을 그리면서 종가 기준으로 양봉을 위해서 마무리해 준다라면 이 부분은 내일부터 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들 기대감 가져보셔도 될 듯합니다. 오늘 시장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죠. 과연 지금 지키는 전략이 맞을까 아니면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맞을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라면 저는 절대적으로 지키는 전략이 우세하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지난 그 안도렐리 상황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만 일단 현금의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 앞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 결국 그 불확실성은 두 가지죠.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이제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해소되는 시점에서 시장은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될 텐데 그때 내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총알이 없다라면 방향성 추구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꼭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 예의 깊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 두 가지 오늘 좀 주목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파락 출발 가능성이 높은 오늘이죠. 일단 외국인 수급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고요. 오늘 시장이 양봉 마감하는지 여부 보시면서 되도록이면 조금 지키는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시장 전략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성한가 팩토리 2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진했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장 마감까지 또 낙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시장이 다시 흔들리면서 불안감이 조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지표가 조금 부진했다라는 이유로 증시가 빠졌는데 정작 중국보다는 미국과 유럽이 더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오는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포인트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결국 이번에 어차피 빠져야 할 타이밍에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21선의 하방 압력적인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하락이 나올 시점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어제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192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을 열어두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어제 이제 중국 증시도 4% 정도 장중 폭락이 나온 이후에 아랫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글쎄 일단 지난주에 이제 중국 증시를 좀 말씀드리면서, 진바닥, 최바닥적인 부분들이 다져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중국 증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었고요. 이번에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내내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주 초반권에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중국 증시를 좀 봐야겠습니다. 최근에 바닥권에서의 흐름, 2850포인트에 대한 바닥을 다지고 이번에 상승 영역으로 들어왔지만은 11선, 그러니까는 바닥권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때 항시 11선을 맞고 떨어지는 지수나 종목들의 경향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역시나 중국 증시도 11선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자, 저는 이제 PMI 지수의 결과적인 측면들이 주가의 하방, 밀렸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2850포인트, 그리고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18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는 바닥권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그에 대한 어떤 근거적인 측면으로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닥으로 잡고 있는 그런 근거적인 지표들, 방송에서 좀 언급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 거의 지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지표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기술적 반등 후에 재차 조정 시에는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가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 중국 증시 4% 정도 급락 후에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하면서 양봉으로 끝낸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들을 막판에 털어먹기 위한 어떤 수작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재차 상승권역에 진입했던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제 한미약품을 분명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미약품을 좀 말씀드리냐면, 물론 시총 1위 종목 중에는 셀트리온도 있고 하지만은 이 한미약품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급등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 한미약품이 한번 급락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동반 흔들리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결국 테마 섹터처럼 묶여있던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나와주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속 한미약품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과 팩토리 시간에서는 45만 원대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권으로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재차 하락권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45만 원대 돌파 여부 반드시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동반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조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그래서 이제 690포인트를 말씀드린 건데, 이번에 이제 코스닥의 고점이 정확하게 69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떨어지는 모습, 그에 대한 부분들이 한미약품도 4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4,500원 차이로 맞고 떨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연관관계가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나와주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제 시장은 재차 하락이 나오게 되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땅바닥 내지 하락의 클라이막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접어들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재차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이번에 지수 반등 때 지속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지만은 매수가 부근이라든지 매수가 언저리 있는 종목들은 이번 반등 때 상승 시 매도하고 갈지 아니면 홀딩 할지에 대한 부분들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수익 보셨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로 접어드시는 분들 상당 접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리석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자, 이번 지수 하락에 재차 반등권에 들어왔을 때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을 하셔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하시면서 그 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어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등락이 좀 심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에스텍파마도 121선 지지 여부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단발성으로 상승했던 테마주들의 흐름 또한 상승의 연속성을 거치지 못하고 거꾸로 토해내는 모습들.
결국 이제 단기성 매매에 들어왔던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물리시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시장일수록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갔다가 그런 매매보다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평균 단가를 잘 낮춰서 어떻게 잘 빠져나올 것에 대한 고민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성으로 수익 내려고 안간힘 쓰시다가는 오히려 역효과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지속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지수 하락 국적인 부분들 지수부터 체크하고 종목별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 초반권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중국 증시 바닥을 확인 중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제약바이오의 방향성을 좀 보기 위해서는 한미약품의 45만 원 돌파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